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이승우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어쩌다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함께 하시게 돼서 그러면 되게 의미 있는 날이네요. 센터장님 네. 계속 나오실 텐데 첫 방송이기도 하고 네. 또 오늘 또 제가 시장이 또 바닥을 많이 빠져가지고 하시죠. 뭐. 네네. 그래도 오늘 나오셨으니까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좀 분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좀 분석을 해주시면 이제 뭐 좋을 아까 것 우리 같아요. 이효석 이사 말씀하셨지만 네. 명확한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 우려가 뭐 어제만 해도 이제 조금 아주 심하지 않다 뭐 이런 거였다가 이제 오늘 이미 아시아에 많이 퍼진 거 아니냐, 일본에서 환자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의심 환자가 한 명 있는데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울산에 환자가 한 명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검사 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쯤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모더나 CEO가 현재 그 백신을 갖고 지금 이 오미크론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장마판에 많이 밀렸고요.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현재 유럽도 약간 지금 좀 약세로 계속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명확한 건 없지만 어쨌든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은 그게 좀 네거티브한 쪽으로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그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오미크론밖에 없을까요, 센터장님?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건 것 같고요. 나머지는 네. 뭐 사실 완전 새로운 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그동안에 계속 여러 번 언급됐던 것들이고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좀 된 거는 오미크론으로 봐야 되겠죠. 예. 우리 매니지스트님은 오늘 장 관련해서 센터장님께 질문하실 내용 없으세요? 사실 이제 점심 먹으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오미크론과 관련돼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네.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 오미크론이 지금 기존에 있는 백신으로 해결이 안 될지 여부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더나 CEO가 약간 뭐 자신 없는 말투로 말을 했다 치더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상황인 거고 오미크론의 그 이제 그 효과가 이게 치명적이냐 아니냐 괜찮은 거냐 이런 것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그쵸.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화이자에서 만든 그 치료제도 안 먹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몰라요. 아직 이제 한 2주 정도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모든 게 해결이 안 되고 다시 또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기대를 했는데 결국 또 다시 원상복귀냐부터 시작해서 그럼 언제까지 이거냐 막 이런 막 실망감 이런 매물들이 아마 출회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모른다가 맞는 것 같고 또 그 모르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니까 또 공포감이 더 커졌던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채팅창에서도 대부분 반응들이 이래서 또 내일 반대 매매 나오겠네. 이제 반대 매매 나오는 건 이제 다들 아시거든요. 그럼 내일 반대 매매 나오면은 그냥 오늘 팔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더 많이 파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오미크론 때문이라면 코로나도 이제 센터장님 이제 불확실한 상황일 때 더 이제 패닉에 빠졌다가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잖아요, 장 자체는. 사실 오히려 오미크론 때문이라면 장 자체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저희 펀트 분석 쪽에서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빅스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저께요. 네. 이제 확 올랐잖아요. 그 퍼센티지로 볼 때는 한 50% 네.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과거에 1990년 이후로 그렇게 그 빅스 지수가 하루 동안에 그렇게 큰 폭으로 변했을 때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요거를 이제 케이스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그 정도로 큰 폭으로 변한 거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뭐 한 달 또는 뭐 3개월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상당 부분은 이제 만회를 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고 그거에 따른 현재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아직은 저희도 모르지만 네. 어쨌든 지금은 좀 과도하게 반영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이렇게 오늘 시장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이제 놓여진 정보 선 안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2022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2022년을 대비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는 의미로 2020년 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건 아는데요. 2022년 시장은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것이 들어간다면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딱 한 단어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한 이제 문장도 좋습니다. 문장을 네. 좀 만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변화 없는 곳에 발전 없다. 변화 없는 곳에 발전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싶네요. 예.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인 거네요. 네. 네. 모든 면에서. 좀 해설을 덧붙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이게 같은데. 뭔가 네. 의미심장합니다.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소란 얘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사실 올해 네. 그 작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기존에 살던 세상과 많이 다른 세상이 열려지고 있고요. 뭐 코로나 측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으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한 30년 가까이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평화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하고 그 사이에서 경제 성장이 서로 간에 이제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이제 코로나라는 큰 테마가 있고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이 얽혀있던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가지고 분리되는 그런 단계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0년 동안 지금 봐왔던 세상과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앞으로를 간다. 이거 가지고는 발전이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키워드가 됐고요.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변화.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 변화를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랑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몇 가지 정도를 주목하고 계신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밸류체인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그쵸. 중에서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제 이 주 전공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제 반도체에서. 반도체가 되겠죠. 이게 사실은 그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는 게 한국 반도체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것도 사실 한 단어로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복잡하죠. 어려워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어쨌든 근데 그거에 맞게 저희가 새로운 변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미국과 중국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한국 반도체에 긍정적이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제 갈라서는 상황에서는 우리 반도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한국 반도체 이렇게 네거티브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정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계속 협력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중국 반도체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그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미중의 그런 대립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한국 반도체를 쏜 상당한 시간을 벌었죠. 네. 오히려 더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그 많은 그 시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벌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자원 문제가 네네.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특히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뭐 반도체도 문제지만 이 ESG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거기에 그렇죠. 따른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뭐 당연히 이게 순조롭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그린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와중에 과연 우리 인류가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것이냐, 탄소 제로로 어떻게 갈 것이냐 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변화의 그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시장을 흔들 주목할 이슈가 뭘지를 좀 여쭤볼까 했는데 지금 해주신 답변에서 해소가 좀 된 것 같아서 그러면 이번엔 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시장 바라볼 때 미국, 한국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 선택하실까요? 저는 그런 미국에 질문. 손을 들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네.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에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네. 그런 주도적인 기업들은 확실히 미국에 더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네. 한국에도 물론 이제 좋은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지금 여전히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네. 그런 기업들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우스 뷰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사실 찐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내년에 관심 가지고 계신 업종이나 테마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우스에서 보는 금리, 달러, 환율 전망 이것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미 그 테마는 시작이 됐지만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 예, 내년에도 계속 주도할 것 같고요. 특히 인류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전과는 저희의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메타버스를 향한 그런 시장의 기대감 이건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뭐 당연히 뭐 컨텐츠,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 중요하겠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또 다른 한 중요한 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X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VR이나 AR 네. 이런 쪽의 하드웨어의 발전 이것도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거를 중점으로 해서 메타버스로 가기 위한 수단이나 뭐 도구나 뭐 네. 기기들 이런 걸 만들어내는 회사 네.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그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 이런 쪽에 주목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한 문장으로 할 때 뭐라고 하셨지? 변화가 없으면 네네. 그러면은 그 무슨 변화를 약간 그 기업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건데 어떤 변화를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센터장님쯤 되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 안 그러면은 그런 누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센터장님쯤 되니까 이제 한번 속 시원하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너무 저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변화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기업의 구조적 변화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의 변화일 수도 있고 뭐 전략의 변화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흔히 말하는 이제 대표 기업들 이런 회사들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서도 잠깐 그 내용이 있지만 네. 일본의 사실은 전자회사 중에 대표적인 쌍두마차를 보면은 소니하고 파나소닉 이걸 들 수 있거든요. 이 두 회사가 사실은 뭐 거의 사업 구조도 비슷했고 두 회사의 기업 가치도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불과 한 4년 정도 사이에 시가총액이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소니는 당연히 이제 TV 사업 같은 거는 거의 다 이제 접어버리고 네. 그 한때 노트북에서 가장 좋은 노트북으로 평가받던 소니 바이오 네. 또 이제 없어졌거든요. 네. 없어져 버리고 소니는 뭐 컨텐츠, 게임, 음악 그리고 금융 이런 쪽으로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기업 문화나 이 직원들의 그런 마인드도 상당히 변모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시가총액 1, 2위를 다툴 정도로 그러니까 한 2, 3위 정도 1위는 압도적으로 도요타고 그 다음으로 소니나 뭐 키엔스 이런 회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급성장을 한 반면에 파나소닉은 사실은 물론 변화는 했어요. 변화는 했지만 변화의 폭이 훨씬 적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소니랑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회사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그런 전략과 새로운 사람, 뭐 새로운 구조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사실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 게 강조해 주신 게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컨텐츠 소프트웨어 그런 쪽의 분야가 더 유망하다는 건 모르는 바 아닌 것 같아요. 좀 매니지먼트들도 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어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회사는 투자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건지 그런 변화를 잘하고 있는 회사를 잘 골라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렇죠. 네. 네. 세상이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맞아요. 여러 가지 네네. 측면에서.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계속 고수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투자자들로서는 많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이제 있었던 뭐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마다 좀 인사 발표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인사 발표들 있는데 보면은 뭐 어떤 기업들은 보면은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이 진짜 CEO가 됐어? 그쵸.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네. 인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앞으로 엄청 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비슷한 사람이 그대로 똑같이 하네? 그러면 변화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변화에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겠네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인적 구성 그쵸. 측면이 뭐 아까 있을 말씀하신 거고. 게 이제 구조적인 거, 산업적인 부분, 사람의 변화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 핵심적인 거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네요. 이렇게 2022년 리서치 센터 뷰, 우리 센터장님 뷰 여쭤봤고요. 반도체 이야기로 슬슬 넘어갈까 하는데 매니지스트 님도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넘어가 볼게요. 지금 센터장님께서 가져오신 주제를 보니까요. 라니냐와 반도체인데 주제를 보니까 좀 불안한 게 라니냐면 이거 막 점점 더 추워져서 계속 춥고 앞으로 더더욱 춥고 영원히 춥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라는 될까요? 게 네. 전 세계적인 화두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은 라니냐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2020년부터 좀 시작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올해 전 세계 주요 대륙별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벌어졌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라니냐를 중점적으로 보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해수 온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올 겨울에서 이제 내년 봄까지 그 영향이 계속 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앞으로는 시장을 굉장히 아웃퍼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고비 중에 하나가 이 라니냐의 영향이 이번 겨울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네.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반도체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라니냐 얘기를.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흥미진진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여기 서머리가 있는데요. 잠깐만 읽어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메모리 다운턴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이제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는데 네. 주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스마트한 투자자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제일 속 편한 얘기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니까 주식을 사세요. 이게 제일 편한데 지금 사실 안 맞거든요. 그죠? 올해 내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시장의 예상치를 호실적이었죠. 넘어서는 그런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선반영을 한다. 근데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저희는 당분간은 이제 내년 이 라니냐의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하반기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이클이 저희는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주식은 그거보다 훨씬 전에 반응을 하기 시작할 거다. 네. 그래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상당 부분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생각이 뷰가 조금 바뀌신 거죠. 그 처음에 이제 올해 중에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다가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바꿔서 네. 반도체에 대한 센터장님의 뷰가 올해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올 초에 네. 그 많은 언론이나 또는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 많이 얘기해서 한 게 사실 슈퍼사이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네, 올 초부터. 근데 저는 제가 기억이 나요. 여기 연합인포맥스 첫 출연 때도 네. 저는 첫 출연이셨었어 제 기억에. 네. 아 그런가요? 하여튼 슈퍼사이클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 경험상 보면은 1995년도에 한 번 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한 22년의 그 주기가 있었는데 슈퍼사이클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바로 또 올해 슈퍼사이클이 과연 올 거냐, 그런 경우가 과연 있을 거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봤었어요. 올해 사이클. 근데 생각보다는 좋았어요. 올해 사이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는데, 실적 측면에서는 네, 실적 측면에서 훨씬 좋았는데, 근데 이제 주가는 사실은 그 우려를 좀 미리 반영을 한 거죠. 미리 반영을 했고, 자 그런데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올해가 사실은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냥 마일드하게 좀 좋아지는 사이클이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여기 지금 메모리 다운턴 사이클 시작됐다고 했는데, 네. 그럼 다운턴이 어떨 거냐? 다운턴도 굉장히 마일드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메모리 주식을 볼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메모리 주식을 보는 그 기본 개념은 뭐냐면 시클리칼 주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클리칼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익이 좋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익이 안 좋을 때 이제 주식을 사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 사이클 그리고 이제 다음번 혹시 사이클에서도 다운턴에서도 별로 안 빠지는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네네. 그러면 사실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요, 저는 이제 서서히 밸류에이션은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메모리 주식에 대한 거는 너무나 시클리컬 특성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서서히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메모리는 왜 시클리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캐펙스, 흔히 말하는 이제 투자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얘기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는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면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포워드 PR로 뭐 70배, 80배 이렇게 적용받는 데 비해서 네. 메모리 주식은 뭐 하이닉스만 저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웨스턴 디지털 같은 회사도 뭐 PER 6배, 7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은 그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흔히 말하는 이제 시장을 새로 창출하는 거죠. 메타버스라는 시장을 창출해 가면서 자기네가 리드해 나가는 거고, 네. 메모리는 사실은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볼 때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메모리는 그냥 캐펙스 사이클에 따라서 캐펙스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시클리컬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라 그래서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쭉 올라가는 파운드리나 또는 우리 엔비디아처럼 AI나 뭐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은 투자자들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거고, 메모리 주식은 이거는 이제 실적 좋을 때, 밸류에이션 쌀 때 네. 팔아야 된다, 이 생각들이 워낙 강하거든요. 너무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너무 엔비디아는 지금 뭐 거의 100배예요. 100배. PR이.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그런 차이가 있고, 정리하면은 올해는 실적은 그 좋긴 좋았는데 뭐 살짝 이제 이렇게 좋았는데 주가는 안 좋았다. 반대로 내년에는 주가가 실적도 조금 슬로우하겠지만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반대로 주가는 좀 좋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되겠네요. 네. 선반영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미리 이제 선반영하면서 좋게 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선반영도 맞는 얘기지만 이제 네. 그거보다는 시클리컬의 시크릿컬의 성격을 성격을 반영했을 때 분류를 하기 주가를 때문에 전망해 보신 결국은 거네요. 그런 특성이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네, 뭐 라니냐 겨울락인데 일단 라니냐가 뭔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엘니뇨와 라니냐는 이제 쌍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 그림에 있지만 그러니까 태평양 동쪽, 동태평양에 수온이 올라가는 걸 엘니뇨라고 하고 수온이 내려가는 걸 라니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겨울철에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에서 일단 좀 스타트를 해보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라니냐는 사실 2020년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은 제가 이제 옆에 요약을 해놨지만 3월달, 4월달까지 올해 3월달, 4월달까지 유럽의 겨울이 계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이미 그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지만 이미 예견됐다는 거라. 올 봄에 시작이 네.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옆에 제가 사진을 몇 개를 갖다 놨지만 올해 4월 달에 아테네에 저렇게 눈이 많이 왔었다는 거예요. 아테네 하면 사실 이제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했는데 네. 이제 굉장히 추웠다. 결국은 유럽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요거는 사실은 요거는 뭐 라니냐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요 기사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좀 그거를 인용을 한 건데 네. 그 네덜란드의 그 호로닝엔 그 영어 스펠링 그로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좀 빨간색으로 칠한 지역이 유럽에서 가장 큰 가스전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밑에 그 그림을 보시면요. 연간 지진 발생 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20차례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유발 지진이죠. 우리 예전에 그 경주에서 지진이 났던 거랑 비슷한 거죠. 가스를 계속 뽑았으니까 이제 땅이 뭐 주저앉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가 이 호로닝엔 지역의 이 가스 채굴을 이제 중단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가스가 부족한데 천연가스가 부족한데 공급이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슈는 요거는 워낙 이제 신문에 많이 났지만 네. 우리 노드스트림 2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 이게 이제 연결이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네. 원래는 이게 작년에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반대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의 대유럽 영향력이 너무 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유럽의 가스 위기가 이렇게 심하단 말이에요. 네덜란드에서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허락을 해줘서 올해 9월 달에 이제 이게 완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지금 푸틴이 약간의 이제 그 장난질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다시 동결을 시켰다가 네. 또 다시 뭐 늘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왔지만 결국 뭐랑 비슷하냐면 일종의 가스라이팅 아니냐. 그러니까 주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뭐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역시 언론의 비유를 따르면 최근에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의 요소 수출을 일부 막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력 행사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주변국에 대한 자기네들 실력 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이 가격이 물론 이제 고점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니냐로 촉발이 된 유럽의 가스 위기가 지금 여전히 좀 잠재해 있다. 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남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라는 거죠. 라니냐로 인해서 이제 기후 변화가 막 생겼는데 브라질이 굉장히 추웠다는 거죠. 7월 달에 맞아요. 7월 28일 날 브라질이 영하 8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7월에. 네. 물론 이제 왜냐면 남반구는 그때가 겨울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눈싸움하고 막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브라질에서는 이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특히 수출에서 약 50%가 농업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브라질 경제가 되게 안 좋아요. 주가도 되게 안 좋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로 인해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우리 커피들 다 좋아하실 텐데 커피가 이제 많이 오를 겁니다. 이미 오르기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는 아마 소비자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아시아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여기가 굉장히 비가 많이 왔고요. 특히 이제 중국 언론 보도를 따르면은 1000년 만에 폭우라고 합니다. 1000년 만에 폭우. 1000년. 네.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00년 동안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시간당 200mm가 왔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가장 강한 비로 얘기를 하는 게 시간당 한 30에서 40mm 정도라고 네. 합니다. 자, 문제는 그 비가 많이 온 지역이 하필이면은 중국의 석탄 광산들이 몰려있는 산시성이 많이 왔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석탄 생산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고 석탄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전력 이슈까지 등장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석유의 석탄에서 만들어진 부산물들이 되게 많은데 첫째는 암모니아를 이제 석탄 그 정제할 때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암모니아가 뭐에 올려냐면은 비료에 올려. 그래서 이제 비료 가격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네. 이제 그러면서 내년도에 역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그 촉발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그네슘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네, 마그네슘. 있었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마그네슘 생산에 소모되는 그 전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이 한 3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단 전력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중국 정부에서 통제를 한 게 마그네슘 생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그네슘이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러실 텐데 마그네슘은 알루미늄과의 합금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사실 전문용어로 두랄루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두랄루민이 자동차의 연료통, 그다음에 항공기의 내장재, 그리고 노트북 케이스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요게 문제가 되면은 특히 요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수입을 거의 중국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또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뭐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반도체 부족 이슈로 인해서 네. 자동차 생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석탄 이슈가 좀 생기게 되면은 유럽 자동차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라니냐의 최근 상황은 어떠냐? 근데 이게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 네모칸이 있잖아요. 네. 네.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는 지역이라고 해요. 여기의 수온을. 네. 그 뭐 지역적으로 여기 보면 니노 3.4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인데 지금 거기에 수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고 있으면 결국은 올 겨울에 이상 기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또 굉장히 추워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춥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북반구가 굉장히 추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유럽이 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유럽의 상황을 좀 봤습니다. 유럽의 가계 소비 지출 중에서 사용치별로 보면은 사실 뭐 아주 정확한 세세한 통계는 없지만 뭐 집안 꾸미는 하우징이나 워터, 그다음에 뭐 전기, 난방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비중이 23.5%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정확하게 난방 비중이 얼마큼이냐면 가스가 난방에 쓰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뭐 두 자릿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있는 비중이 문제는 연간 비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겨울에는 더 높겠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가스 가격이 다시 한번 좀 출렁이게 되면은 유럽 그 일반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겨울 IT 수요가 특히 IT 내구재라는 건 뭐 사실 뭐 필수재는 아니니까 네.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 전망 자체는 좀 보수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현재 유럽의 험난한 겨울나기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일단 가스 재고가
지금 겨울철에 대비해서 올려놓기는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땐 되게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유럽의 이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저희가 걷잡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 해외 언론이나 뭐 국내 신문에도 그 얘기가 났는데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좀 대치 상황을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스관과 석유관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다각도로 복잡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있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겨울에 추운 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들 너무 좋아서 겨울에도 이중창 다 돼 있죠. 그리고 난방도 잘 돼 있고. 그렇죠. 반팔 입고 지내잖아요. 맞아요. 유럽은 정말 파카를 입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네. 그러니까 얼어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지만 그 유럽에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 그 뭐 관련된 블로그나 이런 걸 보면 온통 겨울에 그 여기 독일에 보면 하이중이라는 이 난방 시스템을 쓴다고 하는데 네, 저게 뭐예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온도 조절기 비슷한 건데요. 아. 이거를 어디다 맞춰놓고선 있어야지 뭐 돈이 얼마가 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독일 언론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가스 가격 인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올 겨울에 국민이 그 부담해야 될 추가 비용이 한 200억에서 한 500억 유로 정도 잘할 계산 저게 것이다. 맞는 겁니까? 28조 원이요? 와, 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이제 반도체 분석을 오래 해봤지만 이거 라니냐까지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요. 이럴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이런 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고비인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할 텐데 아니 그 채팅장에서 이제 반응 중에 과학 시간 같다. 이게 지금 반도체 얘기가 들어왔는데 과학 얘기냐? 근데 정리를 해보면은 유럽에서는 가스가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농산물 눈이 오고 막 추워가지고 중국에서도 막 비가 와가지고 석탄이 문제가 되고 비료가 마그네슘 뭐 등등 이게 다 연결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다 지금. 근데 그 원인을 따져보니 기후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예,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담들 때문에 아까 특히 유럽의 이 IT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디맨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올 겨울에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저희가 뭐 여기 마지막 페이지 써놨지만 결국은 요 고비를 넘게 되면은 뭐 계절도 따뜻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유럽의 에너지 위기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가라앉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시간도 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런데 주가는 어떨 거냐?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D램과 낸드의 그 매출액의 YOY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삼성전자 주가입니다. 그리고 음영으로 칠한 부분은 그 D램과 낸드 사이클이 올라가는, 흔히 말하는 이게 이제 좋아지는 사이클의 그래프인데, 밑에서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미리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좋아지는 것보다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하반기부터 메모리 사이클이 좋아지겠지만 주가는 그 전에 반영할 거다. 뭐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제가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주가가 시장을 상당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반도체 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보조 자료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막대 그래프는 연초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을 나타낸 거고요. 동그라미 그래프는 연초 대비의 주가 수익률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 기준으로 11월 8일까지 네. 낸 건데,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 중에서 주가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삼성전자입니다. 안타깝게. 하필. 정말 왜 그럴까요? 연초 대비요. 연초 대비. 주가가 그러게요. 왜라는 항상 그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억울한 거죠. 예, 억울하고 하이닉스가 속상하죠. 두 번째예요. 꼴찌에서 두 번째. 11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유, 우리나라 기업들. 네. 그리고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forward PER 이 이제 아래에 있는 건데 흔히 말하는 이제 왼쪽에 있는 회사들은 잘 나가는 회사들. 뭐 엔비디아, 자일링스, AMD, 뭐 시놉시스, ASML, 그죠? 다들 좋아하시고 뭐 이런 회사들은 뭐 PER이 엄청 높습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뭐 메모리, IDM은 이제 인텔 같은 회사죠. 종합 반도체 회사죠. 그렇습니다. 예, 인텔도 사실 실적이 좋아요. 네. 올해 실적이 좋은데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낮죠. 그리고 메모리는 뭐 더 심하죠. 웨스턴 디지털 6.6배, SK 하이닉스 7.5배, 뭐 이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느냐? 사실은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은 내년도에 다운턴이 굉장히 세게 오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설명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내년도에 뭐 조금 슬로우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다운턴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이제 라니의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 디맨드 가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맨드에 대한 가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의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쭉 뭐 제가 좀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 결론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디램과 램드 수급 모델 이런 걸 뭐 맨날 하잖아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의 기본 가정을 잠깐 볼게요. 기본 가정을 보면은 일단 PC 증가율을 내년도에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너스 이게 2%로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올해 12% 성장했는데 네. 내년에는 2% 감소할 거다 이렇게 네. 보신 거네요. 뭐 거기에는 이제 라니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이다. 네. 뭐 그리고 특히 2022년 1분기는 12%나 줄 걸로 보신 네. 거고, 네. 그게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여기 보면은 올해는 한 3% 성장, 내년도에는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1%네요. 1%를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건 이제 서버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메타버스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버나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 디맨드는 뭐 올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이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또 하나 변수는 이제 재고 변수가 있습니다. 네. 재고 변수가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세트 업체들이 그 부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들이 정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주문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세트 디맨드보다 조금 더 많이 재고를 쌓아놓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맨드 빗 그로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한 25%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세트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지금 좀 많기 때문에 그 올해보다는 그런 안전 재고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 영역까지 합쳐서 보면 내년도에 디맨드 빗 그로스 한 1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재고에 관한 수치가 의미하는 건 어떤 재고는 부분일까요? 이제 세트 네네. 업체의 재고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물건을 팔게 됐을 때 딱 필요한 양은 100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코로나의 미중 갈등 이슈라는 게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세트 업체들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GT 시스템, 그래서 Just in time. 네네네. 저스트 인 타임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 안전 재고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필요한 것보다는 조금 재고를 많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재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기서 더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요 수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재고를 스타킹하는 요 디맨드는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네. 내년도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더 보수적으로 보신 보수적으로 거예요. 본 거죠. 예, 보수적으로 네. 봐서 14%밖에 안 될 거다. 제가 아마 거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빅그로스 보고 있고. 14%요. 네.
그리고 서플라이 그로스는 이제 올해가 22%에서 내년 17%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디맨드 그로스보다 서플라이가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은 좀 악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악화가 되냐면 밑에 이제 서플라이 디맨드 레이쇼가 있지만 올해보다는 조금 더 숫자가 높아지죠. 네. 이렇게 되면서 가격은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빠질 거냐? 연간으로 보면은 한 15% 정도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연간으로 한 18% 정도 상승을 했고 네. 내년도에는 한 15% 정도 하락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은 17%가 증가하고 가격은 15%가 빠지기 때문에 그 계산하면 이제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올해 2021년도 제가 생각하는 D램 시장의 총 매출액은 925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915억 달러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제 뭐 가격도 빠지고 시장도 약간 감소하게 되지만, 네, 네. 이거는 뭐 별로 안 빠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여기 2019년도의 숫자를 잠깐 보시면은 2019년도에는 그 D램 매출액이 37% 감소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왜냐면 2017년, 18년도에 슈퍼사이클이 있은 후에 굉장히 크게 빠지게 된 거고 사실은 이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는 시클리컬하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네. 만약에 내년도에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그 매출액이 한 1%밖에 줄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뭐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정도 더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이클이 있겠지만 이 하락 사이클에서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이 메모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도 좀 풀리지 않을까. 하락하더라도 좀 완만하게 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메모리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게 그 전체 반도체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이제 등락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메모리 주식에 대한 굉장히 낮은 이 밸류에이션은 조금 과도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과도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내년도 들어가면서는 좀 해소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주가는 뭐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D램에 대한 이야기였고 뭐 낸드도 비슷하고요. 뭐 낸드도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 낸드 쪽도 다운턴이긴 하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성장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모리가 다운턴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하에 본 다운턴이라 하더라도 매출이 별로 줄지 않는 그런 특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많이 해주셔도 돼요.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자, 먼저 좀 그 전 세계의 대형주들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한 2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네. 회사들을 저희가 좀 추려봤어요. 예.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 시가총액 순으로 좀 나열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래프는 연초 대비 흔히 말하는 YTD, Year to Date 주가 상승률입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끝에서 세 번째. 파란색이네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제일 올해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네. 대형주는 알리바바, 그다음에 텐센트, 그다음에 3등이 삼성전자인데 네네. 좀 억울하죠. 예. 왜냐하면 저 두 회사는 네. 중국 정부로부터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삼성전자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어쨌든 너무 부진하다는 거죠. 시장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노코멘트를 어쨌든 이런 굉장히 이제 저희는 좀 억울한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실적도 좋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도 시가총액 2천억 달러 기업들의 PER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해요. 심지어는 석유 회사인 쉐브론이나 엑슨모빌보다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더 낮다는 겁니다. 좀 많이 억울하죠. 네. 너무하네. 억울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서 네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담당하고 뭐 저희가 바이레이팅을 내는 이 회사가 주가가 좋아야 저희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왜 그럴까? 공감합니다. 네. 네. 전 한 명의 보유자로서, 투자자로서 저도 억울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네. 거예요. 네.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 내년도에 이제 그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왜냐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삼성전자가 올해 주가 저점 68,000원, 68,300원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은 과거에 이 연도별로 쭉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보면은 만약에 연간 최저가가 68,300원이라면 삼성전자가 네. 그게 정말 뭐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6만 전자 막 이러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때 주식을 그게 최저가고 올해 그 주식을 그때 샀다면 그 내년도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몇 %냐? 100%라는 겁니다. 네. 100%고 그 100%라는 얘기는 설령 실적이 빠져도 왜냐면 이제 뭐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을 하고 저도 뭐 실적이 아주 나쁠 것 같지는 않다고 보는데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적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 6만 원 후반대, 7만 원 초반대 주식을 사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0%다. 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그 정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삼성의 요거는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네. 냉혹한 현실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을 주시자마자 냉혹한 이제 사실 저희가 이걸 네네. 알아야 돼요. 네, 고루고루 다 알아야죠. 다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는 애플.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요거는 파란색은 삼성전자 IM 사업부의 매출액이고 네. 그 회색은 애플의 매출액이고 2013년도에 이제 삼성의 그때 갤럭시 제품이 S4였어요. S4. 그때 네. 그때 삼성전자 IM 사업부가 애플 대비해서 매출액이 73%를 차지했어요. 13년도네요. 2013년도에. 근데 올해는 지금 얼마가 될 거냐면 25%밖에 안 돼요.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애플은 계속 성장을 했고, 애플은 성장했는데 삼성은 오히려 빠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상대적인 그 이 비율로 봤을 때 CAGR을 보면은 애플 대비해서 삼성 IM 사업부의 그 누적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라는 거죠. 높은 밸류는 주기가 사실 어렵죠. 냉정하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종합해 보면 애플만큼 밸류에이션 주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네.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쵸. 애플은 네. 뭘로 저렇게 매출을 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한 뭔가 거냐.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또 소프트웨어로 계속 그 강조를 하면서 좀 간 반면에 삼성은 사실은 큰 변화가 뭐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리고 뭐 스크린 뭐 이건 바뀌고 뭐 접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사실은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쵸.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그러니까 해봤고 그런 것 같아요. 애플이랑 삼성이랑 차이를 그냥 단적으로 봤을 때 애플은 아이폰 하나 팔아놓고 아이폰 하나 팔고 나서 매출을 또 계속 일으키는데 삼성은 그거 한번 사면 끝 이런 거니까 약간 좀 매출이 늘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거죠. 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애플도 사실은 그 뭐 아시겠지만 애플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머지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많이 바뀐 반면에 삼성은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상대적으로 좀 물론 이제 애플은 워낙 잘 나가는 회사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삼성의 우리 가장 중요한 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비메모리인데 비메모리요. 네. 비메모리도 기대감은 컸지만 사실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TSMC, 엔비디아 뭐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TSMC의 매출 대비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의 매출이 좁혀져야 저희가 또 기대를 할 거잖아요. 얘네보다 성장성이 높구나.
그런 기대를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그걸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못 보여주고 있고 그런 면을 과연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삼성 우리 경영진들이 어떻게 이거를 돌파할 것이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죠? 뭐 전략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또 구조적 변화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현재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 저는 갑자기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최근에 그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나왔던 뉴스들이 떠오르네요. 인사는 뭐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인적 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제도, 직급 체계, 예, 직급 직급 체계, 체계. 뭐 하여튼 뭐 그런 변화들이 네네. 그것도 지금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뭐 그렇죠. 아닐까. 뭐 네. 변화를 한다는 거는 지금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과거의 그런 기준과는 좀 다른 그런 새로운 시도가 네네. 좀 다각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소니와 파나소닉이 주는 교훈도 있다. 예, 그래서 이 두 회사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5배 이상 차이가 이제 벌어졌고요. 결국은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를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그 어떠한 주가의 차이, 밸류에이션의 차이, 시장의 평가에 대한 차이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삼전은 그럼 일단은 뭐 보시는 뷰랑 그래도 경계해야 될 점 짚어주셨는데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좀 더 심플하죠, 사실은 삼성전자보다는 뭐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플한데 뭐 마찬가지인데요. 그 하이닉스의 연간 주가 데이터를 쭉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올해 주가도 좀 9,500원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도 저도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그때 당시에 냈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왜냐면은 ROE가 두 자릿수가 나는 회사고 영업이익률이 20% 30%를 내는 회사인데 주가가 9만 원이라는 얘기는 PBR 그때 1배 정도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좀 아무리 봐도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그 연간 최저가 수준에서 주식을 샀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0만 원 미치겠죠. 10만 원 밑에서 주식을 샀다면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그 측면에서 지금 빠르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반등을 했고 요 아래 있는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실적의 변화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어닝 모델 상으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주가는 그 전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아까 뭐 언급드린 것처럼 메모리의 그 시클리컬 특성이 너무 강하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제재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두 회사 모두 저점을 잡는다라고 봤을 때 흐름 자체는 이제 좋아지긴 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전 들리는데 제가 잘 들은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예,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메모리 주식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이요. 네. 그 위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저점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만 사실은 조금 명확하게 본다면 네. 주식을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두 곳처럼 되게 높고 대형주고 그런 곳들은 일단 저점을 잘 잡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태우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도 해봤고 또 반도체 이야기도 했고 내년 전망도 해봤고 좀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남기고 싶으신 당부의 한 말씀 있을까요? 이제 오늘 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네. 좀 디프레스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원래 이제 주식이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큰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을 갖고 큰 변화 요구에 초점을 두시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호흡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이승우 센터장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이끌고 계시는 이승우 센터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